안녕하세요. 통합과학 김호윤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교과서 68페이지 작은 부품으로 만든 커다란 완성품 관련된 이야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기 163페이지인가요? 저기 유전 정보의 흐름 말씀드릴 순서인데, 요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여기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순서를 조금 이제 틀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하실 때는 여기 앞에 부분, 오늘 말씀드리는 요 부분도 같이 좀 학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DNA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전사가 되고, 이 전사된 RNA 유전 정보가 리보솜에게 가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읽혀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구조와 또 DNA 그리고 RNA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이제 앞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부품으로 커다란 완성품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동화작용을 거쳐서 우리 같은 이제 고등한 생명체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합과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원에 보시면 이제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생물의 구성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야. 유기물이라는 게 있고 무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유기물이라는 게 있고 무기물이라는 게 있어. 여기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점은 뭐냐? 이제 쉽게 이제 글자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가 있네, 기가 없네,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과학에서는 이 유기물을 뭘 유기물이라고 하냐면 탄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유기물이라는 건 탄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불러. 쉽게 연상하실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제가 물질 대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당은 탄소 6개 그리고 물 6분자가 합쳐진, 쉽게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입니다. 그럼 이 녀석은 탄소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탄소와 탄소들 사이에 소위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당을 흡수하게 되면 이 포도당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꺼내서 사용하죠? 그렇죠?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을 끊어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걸 먹으면 그 먹은 물질을 쪼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내 생명활동에 사용이 된다. 에너지가 있네? 그런 뜻에서 유기물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야. 그리고 유기물은 다시 한번 탄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중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대표적인 게 이제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대표되는 탄수화물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세포 가만히 보시면 세포막을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녀석, 인지질이라고 하는 녀석도 역시 이제 탄소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유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핵산도 역시 유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산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시면 이거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야. Na, 뉴클레이크 애시드, Na.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DNA 많이 들어보셨잖아. 이것도 역시 탄소를 가지고 있는 유기물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과 같은 유기물들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무기물은 이제 먹어봤자 에너지를 주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걸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하고요. 그럼 무기물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탄소가 없는 화합물,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그치? 그럼 탄소가 없는 화합물 중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쵸? 내 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 눈 씻고 찾아봐도 탄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기물이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물을 아무리 먹어봤자 에너지를 안 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이 있습니다. 미네랄 함유 음료 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 생수 이름도 뭐 미네마인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미네랄도 무기물입니다. 그럼 미네랄은 우리말로 이제 뭐라 그러느냐? 물론 지구과학에서는 광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생명과학에서는 무기염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기염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염소 이온, 철 이온,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자, 이거 외우실 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치? 이온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들, 이걸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기물과 무기물 정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장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자, 오늘은 이 유기물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야. 뭐냐면 단백질하고요, 핵산입니다. 자, 먼저 단백질 먼저 생각해 볼게. 단백질은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단백질이 하는 일. 단백질은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몸의 70%가 물이죠. 그러면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을 빼고 두 번째로 많은 물질이 뭘까?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효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효소의 특징 중에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산성도, 즉 pH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내 몸을 구성하고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 이렇게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표현 안에는 거의 모든 일은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단백질의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 자, 이것도 들어보셨겠지. 필수 아미노산 함유 음료, 뭐 아미노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아미노산이야. 이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아미노산은요, 가운데 탄소를 떡하니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단백질이 유기물이니까 탄소가 있는 건 당연하겠지. 그리고 이 탄소는 언제나 팔을 4개 뻗고 있습니다. 자, 화학과 관련되는 부분은 신현호 선생님한테 더 자세히 배우실 테니까 저는 아주 터프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 탄소라고 하는 녀석은 최외곽전자를 4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텟 규칙에 의해서 언제나 모든 원자들은 최외곽전자를 8개를 가지고 있어야 안정한 거야. 그러면 다시 4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나 8개 갖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니? 다른 녀석이랑 4번의 공유를 해야 8개가 되겠지. 그런 뜻에서 모든 탄소는 우리가 화학 구조를 쓸 때 팔을 4개 그리는 거야. 됐지? 자, 한 번 더 해볼게. 탄소 말고 뭐 해볼까요? 산소 한번 해볼까요? 산소는요, 최외곽전자가 6개 있어요. 그러면 나 8개 되고 싶은데 6개밖에 없어. 몇 개가 부족하지? 2개가 부족하죠. 그럼 2개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2번 다른 애들하고 공유 결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 구조를 보시면 언제나 산소를 기준으로는 팔이 2개가 뻗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갈게. 질소 있잖아요, 질소. 질소는요, 최외곽전자를 5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몇 개가 부족하지? 그치, 3개가 부족하지. 그럼 3개가 부족하니까 팔을 몇 개 뻗어야겠어? 그치, 3번을 뻗습니다. 3개가 결합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볼게. 수소는요,
수소와 헬륨은 일주기 원소죠. 그럼 일주기 원소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가 2개만 있어도 안정이 됩니다. 하지만 수소는 최외각 전자를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팔을 한 번 다른 애랑 뻗으면 되겠지.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어요? 탄소하고 산소하고 질소하고 수소. 자, 이게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원소들입니다. 다시 한번 탄소, 산소, 질소, 수소. 그리고 얘네들이 조합을 하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이제 소위 중심탄소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이 중심탄소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팔을 이렇게 4개 뻗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질소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고 있어. 그럼 다시 질소는 팔이 몇 개 필요하다 그랬지? 3개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질소가 팔을 하나는 일단 뻗어놨으니까 2개를 이렇게 뻗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질소가 수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게 됩니다. 괜찮죠? 자,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 중심탄소 옆에 또 다른 탄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 입장에서는 팔이 4개 나왔는데 이 탄소는요, 팔이 하나밖에 없죠. 자, 이 탄소 옆에 이제 이렇게 팔을 2개를 그어 주고 나서 여기에는 산소, 여기에는 산소와 수소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 이제 양쪽이 있는데 여기 위쪽에는 수소를 붙이고요. 아래쪽에는 R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뭐에 대한 건지 설명을 해 드릴게. 자, 뭐냐면, 일단은 모든 화합물은 그 화합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슬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화합물이 특징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노출되어 있는 각각의 사슬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확인하시면 돼. 이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질소하고 수소 2개로 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학교 때 그런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쓰는 거 이거 뭐라고 해요? 암모니아라고 하죠. 그쵸? NH3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암모니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요 녀석도요, NH2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기에 수소가 붙겠지. 그러면 암모니아가 되겠지. 이런 암모니아적 성격을 보여주는 작용기를 우리가 아미노기라고 부르는 거야. 한 번 더. 자, 이쪽에 한번 볼게. 자, 이 녀석은 이제 뭐냐면, 자, 이런 거 있어요. CH3COOH. 이게 뭐죠? 중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세트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표적인 약산 중에 하나인데 이 약산, 아세트산을 가지고 있는 요 녀석의 COOH가 아세트산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요 특징을 보여주는 요 작용기를 우리가 카르복실기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여기 보시면 COOH 있죠. 요 녀석이 즉 이거란 뜻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COOH 이 부분의 작용기가 아세트산, 그러니까 약산의 성격을 보여주더라.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면 카르복실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카르복실기라고 해. 그리고 이 녀석은 다시 한번 약산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카르복시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다시 한번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카르복시산. 이걸 좀 빠르게 읽으면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카르복시산. 그래서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그리고 우리가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기본 구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이제 수소가 하나 붙어 있는 거는 화학적으로 그렇게 큰 특징이 아닙니다. 그냥 수소는 탄소의 공유결합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붙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R이라고 하는 게 어떤 원소를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이 R은 원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R로 시작되는 원소는 없잖아. 그럼 이 R은 결국에 뭐냐면 여러 가지 작용기가 여기에 랜덤하게 붙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는요. 여러 가지 작용기가 붙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모습을 보면 아미노기와 수소기와 카르복실기는 다 똑같은데 여기 이 부분만 다르다는 거잖아. 그럼 이 부분에 무엇이 오는가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붙을 수 있는 이 붙을 수 있는 작용기의 종류가 총 20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미노산이 20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미노산의 그렇죠?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 아미노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아미노산을 편의상 R1, R2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서 딱 보시면 혹시 물이 보이십니까? 여기 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물이 보이시냐면 H2O 물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을 딱 빼내 볼게요. 물 한 분자를 이렇게 뽑아 볼게요. 그럼 물이 한 분자가 뽑아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탄소 입장에서 팔이 하나 잘렸잖아. 다시 한번 요 질소 입장에서 팔이 하나 잘렸잖아. 요 팔은 누군가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안정하기 위해서는 잡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잘리고 여기서도 잘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 그치? 얘랑 얘가 결합을 다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결합을 하는 모습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자, 여기 방금 전에 요 탄소가 이 탄소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요 질소가 이 질소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둘이 결합을 한 거야. 결합을 하고 나서 기존에 붙어 있던 산소 그대로 붙어 있고요. 기존에 붙어 있던 수소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게 된다. 됐어요? 그리고 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두 개의 독립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는 물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물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요 말을 두 자로 줄이면 탈수. 결합을 한다. 이 말을 멋있게 하면 축합. 그래서 우리가 요 화학 반응, 물이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탈수, 축합, 반응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반대로도 해볼까? 자,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져 있었어. 이걸 내가 끊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니? 끊고 싶어. 그러면 아까 나갔던 물을 더해주면 되겠지. 다시 한번. 아까 나갔던 이 물 한 분자를 요 펩타이드 결합에 꽂아주면 이 녀석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떨어져 나가겠지.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될까? 물이 더해지면서 한자로 가수. 분해됐네? 분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수 분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 어렵고 어색한 부분이긴 한데 중학교 때 했던 어렵던 지식 회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좀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어.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는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된다. 다시 한번 펩타이드 결합을 끊을 때는 물 한 분자가 들어오면서 끊어지면서 이걸 우리가 가수 분해 반응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이해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아미노산 두 개가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서 결합을 하면
거기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또 결합할 수 있겠지. 또 다른 아미노산이 또 결합할 수 있겠지. 계속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하다 보면 고분자 물질이 될 거고, 그 고분자 물질이 3차원 구조를 만들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백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 소기관 중에서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이 어디였어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 리보솜이었죠. 그러면 리보솜 안에서는 계속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물을 빼내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동화작용이니까 결국에 에너지가 소모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세포 소기관의 구조, 그리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특징 연관하면서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단백질의 구조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 또는 이제 수업이 들어가면 다음 시간에는 핵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핵산의 구조와 단백질의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